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게 82년도에 등산을 시작하면서 산악인들이 수학적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산은 바로 에베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의 첫 페이지를 펴면 우리 여기 김영도 대장님 계시지만은 돌아가신 우리 고상돈 선배님의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산악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목표는 에베레스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베레스트가 제 꿈이었고 어떻게 보면 에베레스트가 제 일의 삶의 첫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1988, 89년도에 여기 데니스 로코프가 올랐던 초유 남동백을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저는 18살의 어린 날이었습니다. 제 친구 김행규라는 두 친구가 장행규라는 친구와 같이 갔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보는 앞에서 세르파가 그러니까 사다가 7,500m에서 추락을 해서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눈사태가 나서 사다 악락파를 묻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우리는 모두 철수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는 영원히 산을 떠나게 되고 그 후에 저는 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94년 10월 10일 날 안나푸르나라는 산을 처음으로 오르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혼자서 우리가 12명의 대원이었는데요. 그 중에 막내였던 저희가 안나푸르나 정상을 올랐지만은 애석하게도 저는 세르파 3명과 동행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끌려가면서 8,091m의 안나푸르나 정상에 서게 됩니다. 남백으로 정상에 섰지만 어떻게 보면 산악인수는 상당히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명의 세르파에 의해서 길을 만들어주고 그 뒷길을 따라가면서 정상에 선다는 게, 그래서 1994년도에 안나푸르나에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번 다시는 이런 산행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나푸르나에서 돌아오면서 1995년 10월 14일 날 또 이렇게 에베레스트를 오르게 됐습니다. 남서벽으로. 근데 제가 약속했던 건 그 3명의 세르파 중에 2명이 저와 동행을 했었는데 에베레스트 남서벽 때 그 2명의 세르파를 데리고 제가 마지막 8,350에서 옐로우 밴드를 리딩해서 남봉까지 세르파가 가지 못하는 길을 그네들에게 안나푸르나에서 졌던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1995년 10월 14일 날 에베레스트 남서벽을 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알피니즘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 알피니즘은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해서 결국 알피니즘의 발상지인 알프스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알프스에 가려고 이렇게 3대 북백이라든지 이렇게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유일하게 제가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리오넬 데레이라든지 루이 라슈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안나푸르나를 비롯해서 초동을 이루었던 많은 크리스 보닝턴이라든지 이런 인재들이 이런 산악인들이 앞길로 거쳐갔던 곳이 많은 그 히스토리가 숨어 있는 곳이 프레니필라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3대 북백은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누군가 안 해본 곳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결국 이 프레니필라를 등반하게 됩니다. 프레니필라에서 돌아온 이후에 좀 더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제 어떤 산을 올라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저에게 들려오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였느냐면요. 1994년 10월 10일 날 저하고 오르렀던 안나푸르나를 올랐던 3명의 세르파가 공교롭게도 점차 다 죽게 됐습니다. 거의 만년설하고 1997년 이후에 단 한 명의 세르파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 등반의 스타일은 알파인스들로 바뀌어가면서 많은 변화를 일으켜왔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있는 많은 산악인들 분들이 여기 계시지만요. 제가 히말라야에서 오로지 이 촐라체 이후에 촐라체에서 8손가락을 자르면서 촐라체에서 산에서 절을 내리면서 비로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대단한지는 나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있지만은 왜 산악인들이 대단한지를 잘 모릅니다. 저는 왜 여러분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느냐면요. 많은 익스트림 레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위대한 도전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저는 8,350m에서 남서백에서 잠을 자면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산소를 먹고 일어났지만은
결국 텐트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어나면 우리가 성에가 한 2cm 정도는 끼어죠. 8,350에서. 그러면 이렇게 번호불을 켜려 그러면 실제로 텐트 문을 열지 않으면 성에가 2cm 정도 끼면 라이터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8,350에서. 그러면 당연히 그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일어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위대한 정상을 오를 수 있는 첫째 용기는 뭐냐면요. 바로 아침에 그 텐트 문을 열 수 있는 용기입니다. 왜? 살아 돌아올지 죽어 돌아올지 모르는 그 죽음의 삶과 죽음의 경계에 그 문을 여는 겁니다. 마지막 캠프에서 텐트의 문을 연다는 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물론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은 내 피를 말려서 침낭 속에 넣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8,350에서 그 모든 행동들이 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립니다. 버려놓죠. 텐트 속에 뿌려놓습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이 삼중하가 어떻게 보면 뻐등뻐등하게 동태처럼 얼어 있습니다. 그럼 그 얼어 있는 신발을 신고 다시 그 문을 열고 텐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한 걸음 한 걸음 자체가 삶과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해가 뜨기 전까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서 걷게 되면 손발가락을 얼려옵니다. 실제로요. 그 다음에 아침에 독이 트게 되면 손가락 발가락이 터져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그 아픔을 견뎌내면서 정상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정상 목전에 오면 결국 그 두 가지의 인내도 필요하지만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정상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요. 0.5%의 사람들만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들은 어디서 죽습니까, 결국? 예, 산에서 죽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의 정점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이유는 이 세 가지 인내를 가지고 정상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알피니스트죠. 그 이후에 저는 결국 이 촐라체라는 산을 선택하게 되고 뭔가 제 나름대로 시험의 장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5년 1월 16일 날 2005년 1월 16일 날 촐라체를 오르게 되지만 공교롭게도 하산을 하면서 제 후배 최강식이 크레바스에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그 크레바스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지만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최강식이라는 저희 후배는 6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했었고 저는 4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강식이라는 저희 후배는 28개의 신체 이동을 했고 결국 10개의 발가락과 9개의 손가락을 절단합니다. 저 역시 28군데의 신체 이동을 했고 두 엄지발가락과 8개의 손가락의 첫째 마디와 둘째 마디를 다 절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산에 오릅니까? 왜 산에 오릅니까? 좋아서 오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산에 올랐을까를 고민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히말라야 아름다움 때문에 산에 올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산에서 노동을 한다 그러는데 과연 노동자와 산행은 뭐가 다른 걸까? 이걸 고민하게 된 겁니다. 노동자와 등산가는 뭐가 다른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노동자와 산행인이 다른 이유는 바로 산을 왜 오르는지 모르는 것과 그의 차이에 있습니다. 노동자와 다른 건요. 노동자는 일을 하기 위한 거고 여러분들이 산에 오르는 사람도 노동이지만은 내가 왜 오르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오르는지를 모른다는 건 그건 노동자와 동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내가 왜 산에 올랐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산악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위대한 이유는요. 등산은 죽음을 피해가는 기술입니다. 실제로요. 이 백에서 검은 바위와 흰 눈에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더 한 번 더 붙이면 산을 조각하는 조각가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더 붙인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붓을 놓지 못하는
하가다와 같은 삶, 그게 산악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불사하고 산에 오르는 걸까요? 이걸 고민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산 하나를 올렸을 때마다 새로운 산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과거의 프로필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적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가장 쓰잘데기 없는 게 이 프로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과거의 프로필들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촐라치에서 최강식과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과거의 프로필들은요, 나침판일 뿐이지 거기 새로운 산 앞에 새로운 열정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건 뭐냐면 프로필입니다. 이건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건 방향을 제시해주면 다음에 갈 산을 제시해주는 하나의 나침판일 뿐이지 그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산 앞에서 새로운 산을 올려주지는 못합니다. 왜 우리가 부단히 이 죽음의 산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정상에 가는지 저는 그제서야 그걸 깨쳤습니다. 비로소. 뭐냐면요. 정상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산 너머에 있는 새로운 산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인간이 이 산에서 사고를 당하는 이유는요. 우리 인간은 이 산악인들은 마이너스 100%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입니다. 왜요? 정상에 오르기까지 위해서 우리는 100%의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산악인들은 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없는 마이너스 50%의 에너지를 빼내서 인간에게서 빼내서 새로운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산을 위해서 또 다른 마이너스의 50%의 에너지를 써서 결국 우리는 인간에서 수학적으로 없는 마이너스 100%의 에너지를 이 속에서 꺼내서 산에서 살아내려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새로운 산을 보게 되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8개의 손가락을 절단한 이후에 과연 어디로 갈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없이 방황하면서 그 방황에 어떤 결론을 짓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제가 타클라마칸 사막을 달리고 있을 때 한 50도 정도 올라가는데 이런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래폭풍이 일기 시작하면 바람이 이렇게 일기 시작하면 자전거의 속도가 한 3km에서 5km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에게 나 있는 이 구멍으로 모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모래먼지가 들어갑니다. 그럼 비로소 라이딩이 끝나고 120km 정도 달리거든요. 그럼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나면 귀에서 그제서야 이렇게 모래가 흘러내립니다. 가만히 보면 이게 뭐냐면요. 주변 환경과의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세 명에 달리고 있는 후배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만히 보면 이 동료와의 전쟁이구나. 또 가만히 보니까 이 주변 환경과의 전쟁과 동료와의 전쟁도 좋지만 결론적으로 내 스스로 이 페달을 밟지 못하면 나는 이 속에서 도태되는 거구나. 그 속에서 묵묵하게 계속 라이딩을 하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까를. 왜? 그때 저는 비로소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촐라체 사고 이후에 단 한 번도 길을 잊어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히말라야에 있었습니다. 히말라야는 2,400km로 있지만은 거기에 14개의 8,000m 봉우리와 250개의 7,000m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지만 백두산 같은 산은 히말라야 사람들은 힐이라고 합니다. 뒷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많은 수많은 산들이 언제나 제 목표였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방향을 잃을 새가 없었던 거죠. 근데 8개의 손가락을 저에게 자르는 건요. 피아니스트에게 10개의 손가락을 가져가는 것과 동격이었습니다. 모든 삶을 다 잃은 거죠. 결국 그제서야 저는 뭔가를 깨치게 됩니다. 아, 목표 없는 삶이 이렇게 허망한 거구나.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왜 올랐는지, 왜 히말라야를 오는 사람들은 과연 왜 오르는지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론은 뭐였냐면 히말라야였습니다.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이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 방법을 연구하게 되고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었느냐 하면요. 제가 오래전에 지금은 비행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 있지만은 티벳에는 이렇게 조장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죽고 나면 그 어떤 뼈를 이렇게 천장사라 그러죠. 천장사가 이렇게 버리게 되면 이렇게 벌처들이 와서 그걸 먹게 됩니다. 근데 독수리는 두 부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골든 이글과 벌처가 따로 다릅니다. 골든 이글들은 살아있는 것만 사냥을 하게 되고 벌처들은 죽어있는 인간을 먹게 됩니다. 대부분 죽어있는 것만 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날개를 펴면 2m에서 3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2m, 3m가 수천 m를 날개짓 한번 하지 않고 실제로 히말라야를 횡단합니다.
근데 왜 어떻게 이네들이 횡단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봄에 대관령에 가면 때로는 봄날 6,500m까지 열기류가 상승합니다. 근데 그 해에 보면 6,500m 상승하는 날 모든 새들이 그 기둥 안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날개짓 한 번도 하지 않고 6,500m까지 상승한 다음에 유유히 시베리아 벌판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뭔가 히말라야를 횡단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브래드 샌달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그다음에 영국에 있는 많은 두 파일럿들이 이미 히말라야에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히말라야는 어떻게 보면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로우 히말라야 그러면 3,000m 이하를 이야기하고 3,000에서 6,000m를 미들이라 그럽니다. 그 이상을 하이라 그러는데 이 미들 히말라야를 통해서 비행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미들 히말라야에 있는 많은 열기둥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2,400km의 하늘길을 비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7,500km를 자동차로 달렸고요. 그 다음에 3,200km를 실제 비행거리는 3,200km입니다. 그 최장으로 우리가 비행한 건 100km가 좀 넘는 거리를 4시간 동안 다이렉트로 우리가 직선거리로 이렇게 비행을 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400km의 히말라야를 횡단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히말라야 횡단이 끝나고 나니까 히말라야가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히말라야 2,400km를 6개월 동안 횡단하고 나면요. 히말라야를 이제 다 봤다고 생각하는데 히말라야가 저보고 횡단이 끝나는 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이제 히말라야를 좀 알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쳤습니다. 내가 히말라야를 이제 조금 알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백두대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히말라야 횡단은 어떻게 보면 6개월 동안 히말라야 산맥을 횡단한 겁니다. 3,000m, 6,000m 사이를 13개의 8,000m 봉우리를 보면서 비행을 했던 겁니다. 이제 비로소 내가 히말라야를 좀 알기 시작했구나. 조금. 근데 히말라야가 또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그 속에 뭐가 있더나 물었습니다. 히말라야 속에 뭐가 있더냐고 저보고 물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속에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 속에 문화가 있고 히말라야라는 게 저 솟아있는 산이 전부가 아니고 그 속에 사는 사람과 그 속에 문화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올랐던 산이 8개의 8,000m 봉우리가 내가 횡단했던 2,400km의 이 히말라야 산맥이 히말라야 전부가 아니구나. 히말라야는 결국 사람의 산이고 사람과 산이구나.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돌아와서 제가 했던 건 히말라야에 있는 1979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던 그 문화를 한국으로 옮겨가서 히말라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문화를 알려야 되는 생각을 하고 6개월 동안 히말라야 아트 갤러리라는 네와르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을 마치고 나니까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슬슬 히말라야로 갈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로? 히말라야 횡단 비행은 남쪽 사면을 타고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하지 못한 곳이 북쪽 사면이거든요. 그래서 북쪽 사면으로 이제 슬슬 한번 횡단 비행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북쪽은 실제로 비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북쪽을 횡단해야 되느냐? 제가 히말라야를 다니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얼마 전에 이 히말라야의 지류를 가장 잘하는 친구를 파키스탄, 네팔, 인도 전체 다를 카약으로 횡단했던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일을 도모하면 뭔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이 히말라야 북쪽 횡단을 한 2년 후에 횡단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제가 이 기업 강연하는 거하고 산악 강연이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같은 기라성 같은 많은 선배님들이 계시고 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상당히 힘든 강연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 히말라야에서 느꼈던 건 오지를 다니면서 느꼈던 건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지에 떨어지게 되면요. 오지 그러는데 히말라야에서는 횡단 중에 떨어지면 그 동네에서 외계인 ET가 나타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을 처음 보는 거고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처음 보는 겁니다. 그 동네에는 이렇게 동양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도 동양이지만 자기하고 다른 몰골을 하고 있는 인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다른 말을 하는 인간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정도가 모이겠습니까?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왜? 이티를 보기 위해서. 근데 하늘에서 떨어진 신을 모시듯이 모시게 되죠. 근데 조금 있으면요. 1시간 지나면 경찰이 잡으러 옵니다. 경찰이. 근데 그 히말라야 오지를 횡단하면서 제가 느낀 건 이런 거였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는데 이 오지에는 대한민국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아쉬운군요. 탐험을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인식시켜야 되겠다. 그 한 예로 치트랄에 가면요. 힌두쿠시에 가면 그 방맹록 리스트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건 그 리스트에 우리가 많은 호텔에 가면 호텔에 백거리에 시계가 4개가 걸려 있습니다. 어디가 걸려 있냐면요. USA, 미국이 걸려 있고 영국이 걸려 있고 일본이 걸려 있고 그 나라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공교롭게도 그 시계와 똑같이 그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비해서 똑같은 사람들이 여행을 했다는 겁니다. 아, 이게 국력이구나. 이게 우리가 탐험을 계속해야 되고 우리가 도전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위대하고 더 원대한 끝없는 도전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